이 사태는 정말 중요한 판이 깔리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쪽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이러면 중도층 다 잃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생각이 확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것에 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더 이상 극우 쪽으로 안 가도록 해주는 활동. 네. 이런 게 야당과 언론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 빠져나오고 자연스럽게 결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진짜 심각하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내다봐야 다음 대선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지혜롭게 볼 부분이 보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아까 중도층의 인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그분들은 나름의 양심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불신을 보냈을 때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분들인 것이고 그래도 상관없이 이런 행태를 취해야 다음 저 총선 때 내가 재선이 된다. 욕심을 갖는 사람이 아까 언급하신 그 문제의 인물들일 텐데 정말 순수성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구분지어주는 노력 그렇죠. 이런 걸 자꾸 구분 지어주고 그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발굴해주고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네. 이 단체가 부산에서 지금 집회했던 단체. 여의도에서 했죠. 부산역 갔죠. 동대구에 왔습니다. 다음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주입니다. 저는 광주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진심으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뭐 예를 들면 10만 인파를 모아서 정말 본인들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까? 아니면 거기 가서 특별한 소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혹시나 가는 것은 아닐까? 의원이 광주 국회의원이시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아마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누가 한 대 때려주기라도 바라고 돌이라도 하나 던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서 아마 철저한 털끝만큼 또 건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 그 의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우리나라 이 헌법과 형법에서 가장 최고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내란죄의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타기를 하려다 보니까 피해자 서사가 필요한데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언론에 의한 피해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을 끌고 들어옵니다. 북한 갖고는 성이 북한 갖고는 북한은 너무 약해. 원래 기득권 세력이었던 극우 기독교나 뭐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탄압하고 찍어 누를 만한 힘이 없는 집단이야.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도 힘이 있으면 윤석열도 그들에게 핍박받고 여러 가지로 공격당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가 형성이 되니까 이번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도 또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서사가 필요한데 광주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 저도 똑같이 기자님처럼 했던 것이 그 피해자 서사에 뭔가 비주얼적인 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과거에 그 이회창 후보가 광주에 왔을 때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광주에 민주당 시민단체 할 거 없이 불상사색이면 큰일 난다. 우리가 87년 대선 때 그 김영삼 광주 집회가 무산되고 오히려 호남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이회창 지키는 그 경호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질서 유지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의식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광주에 대한 도발적 시위인 거는 맞지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광주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다는 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벨상을 만들고 노벨상이 2명이나 나온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지역의 역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야죠.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아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흔히 말해서 윤석열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그 생생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튜브로 좀 보시면 깜짝 놀라요, 진짜. 막 헌재를 막 부수자, 그 헌법재판관들 이름 대면서 막 밟아 이런 거를 정말 네.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작심하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오히려 큰일 나지. 오히려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도를 그렇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라고 오.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네. 보도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거는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다. 영상을 생짜로 내보내라 그럼요. 그러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폭력 선동 집회나 마찬가지다. 근데 오히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득이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100번 지나가지 맞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망상에 빠지고 음모론에 빠질 때 그걸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거냐.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한 가지 저는 실마리가 보였다고 하는 게 그 박민우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회 나와가지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던 2016년에 네. 대북 특수임무를 하고 온 그 요원을 맞아요. 제거해라. 네네. 폭파조끼로 제거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다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가지고 뭐 야당의 폭거로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어? 또 사령관들도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순수한 정신으로 계엄에 참여했겠지. 이렇게 동정하던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주적인 북한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군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 지지층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될 때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하는 글들이 그 커뮤니티 내부 갤러리에서 몇 개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폭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냐가 내재적 접근을 해서 바로 주적인 중국 북한군이 아니라 아군 사살 짓이다. 이것도 음모가 아니라 정보사 출신이 지금 그렇죠.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사에서 그 HID 부대장 출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꾸 뭘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반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가면 온건한 층들은 흔들리거든. 네. 그런 게 갤러리에선 보인다고. 네.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 좀 네. 해봐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보니까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을 주창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 실용주의 노선 또 또 대한민국의 그 회복과 성장 이걸 얘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봐도 참 수준이 높더군요. 자랑스럽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진짜 말이 아니라 내용을 네. 그 한번 들었고 또 네. 자료를 한번 쭉 봐도 네. 얼마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통합과 또 발전 방안을 얘기하는지 네. 그리고 또 실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이념주의자가 아니고 실용주의자라고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해보니 네. 실제 그렇거든요.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당원 중심의 이런 뭐 당 운영을 얘기하고 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자기 소신은 분명하지만 다수가 아니라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때는 언제든지 포기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마치 좀 무서워 보인다, 세 보인다. 또 뭐 이념주의자 아니냐 네. 또는 뭐 어렵게 컸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뭐 불만을 가지고 뭐 네. 전복을 노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그 실용주의자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어떤 그 실용주의의 어떤 그 정수를 보여줬다고 그럴까요? 네. 정말 어떤 그 대한민국의 성장과 생산성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 복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색깔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전혀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참 자랑스러웠고 박수들도 정말 물론 민주당만 쳤습니다만은 정말 박수가 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국힘의원들도 시비를 걸려고 네. 자꾸 뭐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은
별로 트집을 잡을 거리가 네. 별로 없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네. 이제 오늘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뭐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제 추경 그 30조 원 편성을 뭐 제안하기로 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단 실용주의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떤 반명 그 프레임. 네. 어쩌면 대선이 탄핵 연대 프레임으로 갈 것 같지만 또 한축엔 분명히 반명 그 프레임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돌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합과 연정, 더 나가서는 그 협력의 정치로 조금 더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단순히 말만 성장, 동맹, 실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굉장히 그 숭고하고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손에 잡히는 게 적으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만 반대했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고 실제로 만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원래 2017년 탄핵 촛불 정신은 연합의 정치가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네. 그게 원래 촛불 정신이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정치 개혁으로 들어온 게 된 건데 그 흐름에 올라타셔라. 네. 그 흐름에 올라타서 민주당이 조금 기득권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극우 세력과 결별만 한다면은 나는 함께 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JP하고 연합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하고 연합했고 진보는 연합할 때 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더욱더 풍성해졌고 연동형을 지키니까 192석이 되더라고. 네. 그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연합 정치의 지평으로 나설 이제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어떤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대로 작년 총선 때 이미 어떤 그 연합정당 구성해서 비례대표 공천하는 그 과정 이미 그때 보여줬는데 아마 뭐 그런 저 마인드는 여전히 갖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계속 세력을 키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계속 힘을 보태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고 대선 승리도 사실 그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이후까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후에도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을 때 그 장외에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극우 세력들로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발목을 잡을 것인가까지도 계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그때 당시 싸워나갈 수 있을지 체력을 키우고 이 거대 아젠다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행보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을 깊었던 게 지금까지 정치인들 특히 그 대표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요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문제하고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하는 문제를 이게 약간 선택의 문제로 접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식으로 일단 접근을 했다는 방향 자체, 이게 저는 좋게 봤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내는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예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예 보수 정당임을 선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개혁 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합리적 보수 정당. 그리고 이참에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정당을 선언을 하면은 진보 정당이 나와야 되는 타임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재편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수 정당도 아니고 저는 극우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딱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민동기 평론가의 보수 공석설. 아니 이 공석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민평론가의 저 얘기가 정치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실제로 듣질 않아서 그랬지 실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념과 어떤 그 정치의 판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좀 정치에 임해야지 선거를 어떻게 치룰까라는 관점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회에 이제 하나의 어떤 시대에 매듭을 짓겠다는 좀 이런 결기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상상력, 거기에서 어떤
조금 뭐 창의력이 나오고 창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이번 대선을 임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은 거저먹는 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건 거저먹은 거라고. 탄핵 국면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좀 남다른 결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퇴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안 하다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뤄진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를 밝힌 건데 이걸 두고선 시점적으로나 맥락상으로나 뭐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좀 약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인즉슨이야 뭐 흠잡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는 데에서는 저는 시점의 문제는 좀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요. 사실은 더 진솔한 어떤 그 태도가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건 뭐 이제는 끝난 정권 같이 돼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어떤 논란의 소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얘기했다면 일단은 받아들이자. 그리고 저 인터뷰의 숨은 뜻은 이제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친문이다 하는 어떤 이런 최근의 논란들을 조금 더 좀 정리하자는 취지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친문 쪽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포용을 촉구했고 이재명 대표가 잘 받아들였다. 이 내용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내 협치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당 바깥으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포용력과 대담성을 민주당이 발휘하면은 이런 어떤 인터뷰도 좋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면은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거든요. 저게 재판부의 계획대로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고 또 뭐 추가 뭐 입증이 할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변동 가능한 한 상황인데 현재 재판부는 2월 말 안에 결심을 하고 변론 종결하겠다. 3월 뭐 하순경 안에 선고를 하겠다 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거다. 왜 그러냐면 1심 판결이 편견으로 가득한 잘못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물론 존중은 해야 합니다. 질서로서 인정을 하지만은 편견이 너무 많은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치면은 2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의 그 발언이 있는데 하나는 하지를 않은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몸통을 다 제거하고 머리와 끝말만 이어가지고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해낸 발언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따질 것도 없다. 그래서 저것은 조작된 그 기소 여기에 그 잘못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근거는 합리적인 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무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